220, 221페이지고요. 떨치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고 저희 은희쌤부터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떨어지는 칼을 잡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 가치 이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하고, 투자 원칙은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실행 가능하다. 투자 경원이라며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라는 말과 물타기를 절대 금하고 손절하는 것을 투자 지침으로 삼아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교훈은 기술적 투자 혹은 모멘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얘기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칼이 떨어질 때가 사야 할 때다. 단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떨어지는 칼을 잡는 일은 상당히 공포스럽다. 하지만 그때 잡지 못하는 사람은 더 떨어질수록 더욱 잡지 못하고 결국 투자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을 잡을 때 가죽 장갑을 끼고 있으면 어떨까? 여기서 가죽 장갑의 한쪽은 분할 매수고 다른 한쪽은 회사의 본질 가치에 대한 확신이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느끼지 않는 투자자는 없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내 돈이 아니거나 거짓말이거나 사이코패스 중 하나다. 누구나 공포를 느낀다.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나마 공포를 덜 느끼기 위해 분할 매수를 하고 미수를 쓰지 않고 적정 가치 이하에서 구매를 마쳤다면 경제방송 TV와 주가 모니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시황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숫자와 시기를 특정하는 전문가일수록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로 공포를 포장해서 배달한다. 이들은 동일한 상황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아침 저녁으로 본인도 마음을 수시로 바꾼다. 역술인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예측을 우르르 던져놓고 그중에 맞힌 말만 가지고 평가받는다. 16대 대통령 당선자를 노무현이라고 맞춘 역술인은 평생 홍보에 그 자랑을 하지만 15대 때는 이회창이, 17대 때는 정동영이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사실을 본인조차 잊어버렸다. 방송을 보면 자신들이 추천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를 샀더라면 지금 수천 배를 벌었다며 한 달에 10달러만 보내면 쪽집게처럼 오르는 종목을 알려주겠다고 광고를 한다. 솔깃하지만 사기다. 그들이 추천한 종목 중에 상장 폐지되거나 오르지 않는 종목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경란쌤 혹시 가능하세요? 당신이 10,000명의 투자자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가정해 보자. 그중에 5,000명에게는 오늘 주식이 오른다고 보내주고 나머지 5,000명에게는 내린다는 전망을 보낸다. 다음날 맞은 예측을 보낸 5,000명에게 다시 반을 오른다고 보내고 반에게는 내린다고 보낸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5번을 보내서 남은 312명은 당신은 주식의 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312명은 이제 당신이 어떤 사기를 쳐도 믿을 것이다.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망이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계속 전문가 노릇을 할 수 있다. 신기한 일이다. 전망이 틀릴수록 이론이나 논리가 너무 정교하다. 듣다 보면 적정 가치와 분할 매수의 가죽장갑은 낱낱이 해체되어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게 된다. 그러나 주식 시황 방송을 보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한다. 시장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의 두세 달 전 방송만 돌려봐도 얼마나 의젓하고 품위 있게 예측을 잘못 전달했는지 보게 된다. 제발 매매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투자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투자 방송국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묻고 대답하는 행위야말로 주식시장의 중요 가치를 허묻는 일이다. 증권방송은 하나같이 가격을 예측하고 차트를 분석한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는다. 시장엔 거래만 있을 뿐 투자가 없다. 그러니 증권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사람만 득실거리는 것이다. 나는 나이 30 무렵에 당시 미국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차트 분석 트레이닝 기법을 배워 처음 주식을 해본 적이 있다.
이때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렸고 그 후 20여 년 넘게 주식시장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미래는 항상 새로운 것인데 과거에서 유추한 미래를 그렸다.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이 났지만 현재 발생 데이터는 새로운 과거라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이것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모든 재산을 날린 후였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자 도박이었다. 잘못 투자를 배우는 바람에 수년 동안 모아온 재산을 날리고 빚을 지고 이후 아까운 20년을 투자도 못하고 허비한 것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용기와 그 칼을 잡았을 때 다쳤던 상처가 아무는 날 칼날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일군 곡식을 베는 추수의 계절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배운 것은 나이 50이 다 돼서여다. 다 돼서 되어서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부디 젊은이들에게 내 실수가 고스란히 경험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무저표에 능통한 회계사는 투자를 정말 잘할까? 가치 투자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해 적정 가격을 넘었으면 매도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주식이 적정 가치인지를 알아내는 도구 중에 가장 올바른 것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다. 일반인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영어부터 어렵고 봐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무제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회계사들은 정말 투자를 잘할까? 투자는 정보와 심리로 나뉜다.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정보다. 우리는 아마존에서 $20짜리 아이섀도우 하나를 살 때도 상품평에 별 4개 이상인지 확인하고 어떤 불만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서점에서 $10,000짜리 책을 하나 사면서도 서평을 확인한다. 그런데 주식을 살 때는 상품평도 서평도 보지 않는다. 검증되지 않는 소문만 가지고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베팅하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한다. 당연히 주식의 상품평인 재무제표를 읽어봐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는 일종의 기업 성적표다. 재무제표만큼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만한 것은 없다. 과거와 현재 얼마나 잘해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재무제표는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의 성적표 같아서 이전에도 공부를 잘했다면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당연히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앞으로도 달리 기대할 게 없는 학생이라고 짐작은 가능하니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졸업 후에 별다른 두각을 보이지 않거나 반대로 지금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학생이 크게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는 확률을 기반으로 성공한다. 실패를 최대한 줄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투자가 모험을 한다는 것은 투기를 한다는 소리다.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예측되는 회사들을 걸러내기 위해 재무제표의 이해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해 보니 성장 초기에는 이익보다 매출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흑자도산이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다. 단기 수익이익은 회사의 건물 매각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면 근본 사업이 힘들어져서 회사를 야금야금 팔아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본은 많은데 현금으로 보유만 하고 사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역시 의심을 해야 하고 반대로 성장이 너무 빨라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박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회사는 시장을 장악하고 이 구조를 개선하면 시장의 독점 강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확인할 때 보인다. 결론을 결론을, 미리 결론을 미리 내보내면 이렇다. 나는 주변에 전문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직업의 특성을 본인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갑상선 전문의가 갑상선병에 걸리고 변호사인데 사기를 당하고 회계사인데 정작 자신은 소문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흔하다.
회계사가 일반적인 투자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근거나 조사는 본 적이 없다. 의사가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다는 조사도 없고 변호사가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산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원하면 의사가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변호사가 가장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가 투자를 가장 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건 전문 지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 시기와 투자 심리를 회계장부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피아노 조율사라고 연주를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회계사들도 장부를 통해 회사의 품질 검사를 할 뿐이다. 사실을 확인한다고 해서 투자 매수와 매도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자산은 모두 회계사들이 가질 테니 말이다. 물론 품질 검사 결과에 따른 사람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다면 상당한 투자 이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상장 회사를 감시하는 회사는 해당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내가 현재 투자한 회사의 현직 사장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부하 직원에게 이번 달 재무제표를 가져와 보라고 한다. 자신의 회사 상태를 이해하려면 이 서류를 보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는 정말 사장이 되었다 생각하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기 바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보인다. 자신이 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면 장부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멋지지 않은가? 주주도 사장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절로 공부하게 되고 묻게 된다. 이런 능력은 회계사라도 특출나게 더 우수한 것이 아니다. 영문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 알파벳과 단어를 무식하게 암기해야 하듯 회계도 용어와 구성을 공부해야 해석이 가능하다. 부자가 되고 투자자로 살아남고 싶다면 반드시 재무제표를 공부하기 바란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있으면 관련 서적을 만화로 쓴 회계학 같이 쉬운 책부터 전공 도서에 준하는 회계학 책까지 30여 권을 한 번에 모두 산다.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파고들면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쌓을 때까지 읽는다. 그러면 알아듣고 평가할 수준이 된다. 대학에서 한 과목을 이수하듯 몰입한다. 인생에 한 번은 꼭 해야 할 공부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쉽거나 어려운 회계학 책을 모두 사고 관련 강연도 찾아다니기를 권한다.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2.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3.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4.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5. 쫓아가지 않는다. 6.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 7.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8.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비트코인이 $100도 안 되었을 때 큰아이가 재미로 투자해서 160달러에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이때 무엇은 빨리 이익이 나는 것은 결국 이익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설령 이것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그는 비슷한 이익을 추구하다 결국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갑자기 벌면 그때 딱 그만두고 평생 놀아도 되지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그런 투자만 찾아다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 이런 뜻밖의 행운은 사업가로서나 투자자로서 마약을 맞는 것과 같다. 이런 마약 주사를 맞으면 절대로 3%, 5% 이익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 10배, 20배, 100배짜리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테마주나 작전주를 찾아다닌다. 사업도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거라 믿으며 사행성 사업이나 보물섬 투자, 금광, 제약주 같은 무지의 구름을 평생 찾아다니게 된다. 이런 행운은 행운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무엇인가 보거나 이익이 많다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사업에 투자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생명은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을 함부로 하고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연도 다른 생명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행운은 떠나고 건강과 사람도 떠난다. 네, 투자를 하지 않는 감사합니다. 것은 가장 나쁜 투자다. 자산은 무엇인가?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투자를 위해 대기하는 자본도 투자다.
그러나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욕망도 없는 자산은 죽는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이 정도 햇빛이면 나는 충분해 하고 말하는 나무는 없다. 주변 나무가 자라면서 해를 가리면 내 나무의 열매도 떨어지고 나무도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나쁜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다. 나는 내 자산으로 나의 인생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모두 내 자유다.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으니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주변의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본이 생길수록 투자 대상의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더 좋은 자산 투자 구조들이 생겨난다. 돈을 벌어 시간을 샀더니 시간이 나를 공부시키고 전문가를 만나게 하고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선순환은 계속 돌아갈 수 있다. 나는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매물에 어떤 호재가 있다 해도 내가 계산한 내 가격대로 제시하고 기다린다. 내가 정한 가격이 내 자본의 크기와 임대 이익률에 기준할 뿐 상대가 부르는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제시하는 가격에 모욕을 느끼는 셀러도 있지만 내가 그 가격에 사면 그 모욕을 내가 당하게 된다. 아님 말고 정시입니다. 주식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다다르면 지정가로 산다. 굳이 쫓아가서 매달리지 않는다. 배당률을 확인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린다. 매번 시장에서 이익을 남길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손실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매물에서 이익을 남겨도 되기 때문이다. 흥정이 오지 않으면 흥정을 하지 않는다. 매정한 애인이다. 아님 말고다. 젊어서는 가끔 경매장에 가서 의자, 냉장고, 불도저, 심지어 말도 사온 적이 있다. 그때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을 넘어가면 냉정하게 돌아섰다. 200달러짜리 말을 사온 날도 있고 6만 달러짜리 불도저를 1만 2천 달러에 사온 날도 있다. 아님 말고 정신으로 말이다. 나는 귀신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에 대해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토요일 밤 12시에 학교 공동 화장실을 뒤지고 다닌 적이 있다. 저 읽으면 되나요? 빨간 종이나 파란 종이를 주는 귀신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손전등 하나 들고 1반부터 10반 교실과 화장실을 다 열어봤지만 귀신은 없었다. 언젠가는 폭풍과 토네이도가 보고 싶어서 진지하게 따라가 볼까 하다가 아내의 만류로 그만두기도 했다. 지금도 활화산 터지는 모습과 알래스카 얼음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다. 혼자 산속에서 야영을 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상상의 공포나 자연이 주는 공포를 느껴보고 싶지만 사실 이런 일은 나에게 그다지 공포심을 주지 않는 게 문제다. 오히려 주식 폭락이 귀신이나 폭풍보다 무섭다. 그런데 이런 불경기나 공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탐욕과 거품이다. 그래서 공포는 살살 따라다니고 탐욕이 오면 멀리 도망간다.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5년이면 회전한다. 정부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한 번 사면 파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 팔려는 생각이면 차라리 주식이 낫다. 그래서 10년은 가지고 있어 본다. 아직 어떤 것도 판 적이 없다. 지나고 보면 항상 팔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평생 팔 필요가 없는 상품을 찾는다. 어떤 업종이든 그 업종에서 1등이 되면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 업계를 리딩하는 사람의 특권이다. 나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1등을 찾는다. 부동산을 살 때는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을 고르고 주식을 사면 해당 업계의 1등 주식을 산다. 펩시를 사느니 코카콜라를 사고 마스터카드보단 비자를 산다. 왜
웰스 파고보단 JP 모간을 사지만 1등을 넘보는 2등도 주목한다. 월마트보단 코스트코와 같이 1등을 괴롭히는 2등에도 투자한다. 늙은 사자를 대신할 젊은 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등에겐 냉정하다. 내 시상대에는 3등 자리가 아예 없다.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문제는 이 방법을 듣고도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에게 이 방법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 이 비법을 전달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초, 중, 고 장래희망 조사에서 아이돌, 유튜버, 전문, 건물주, 운동선수가 나오고 있다. 고학년일수록 교사, 교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아이들의 희망이라고 한다. 결국 이 꿈은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싶다는 꿈이다. 만약 자녀가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시키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녀를 위한 근사한 직업이 하나 있다. 이 직업은 고집이 있어야 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아니요 싫어요라고 할 수 있는 자녀에게 적합하다. 바로 기업가다. 이런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기업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기업가가 되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자녀에게 기업가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부터 증권통장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중학생 정도면 아주 좋고 대학생 자녀도 좋다. 한두 달 학원비 정도의 금액을 맨 처음 넣어주고 그 금액의 70%는 한국 최고 기업 우량주를 사주고 30% 정도는 자녀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고르게 한다. 자녀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자녀와 토론을 통해 그런 종목들을 산다. 이 기회를 통해 자녀에게 증권, 브랜드, 회사 가치, 배당 같은 경제 용어를 가르친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서로 시황을 놓고 분석도 해본다. 실제로 직접 증권을 사서 자기 계좌에서 일어나는 현금 변화를 보면서 해당 회사들과 경제를 배우는 것과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것은 천지차이다. 이 방법을 자녀들이 따라오고 흥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그런 자녀들은 사업의 천재로 키울 수 있다. 음악이나 운동 혹은 공부에만 천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도 가르치면 천재가 될 수 있다. 다른 아이들이 애플사의 새 전화기를 기다릴 때 내 자녀와 애플 회사의 배당 정책과 자사주 매입 동향 및 신제품 판매 예상액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 자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놀이도 판돈이 걸려야 흥미가 생기듯 자녀에게 증권 계좌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보인다. 주식 계좌는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 사업을 이해하고 국가와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회사의 경영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도구다. 한국의 존리 대표의 제안처럼 사교육비로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증권계좌 안에 넣어두면 아이가 대학 갈 때 학비로 쓸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을 만한 돈이 모일 것이다. 만약 자녀가 창업이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 그에 맞는 공부도 저절로 찾아서 하게 된다. 그들은 왜 수학이 필요하고 영어가 필요한지 몰랐을 뿐이다. 자기 스스로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대학을 간다 할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고 느끼면 알아서 공부하게 된다. 기업인들이 강연에 데리고 다니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박람회나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경영자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라. 한국 청년들은 창의적이며 뛰어난 실험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오히려 도전을 포기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결국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전문직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주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 젊은이가 마음먹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감히 짐작도 못한다. 부모의 포기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라. 나는 범죄에 연루된 일이 아니라면 아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한 아이가 고작 대기업 직장인이 꾸민 목표에 동참하게 하지 말기 바란다. 이스라엘은 국가와 사회와 대학이 앞장서서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을 적극 돕는다. 이스라엘 청년들의 꿈은 미국 나스닥 상장이다.
이미 나스닥에는 수도 없는 이스라엘 회사들이 상장하고 있다. 무려 40%의 회사가 이스라엘인 소유다. 왜 한국 청년들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꿈꾸지 않고 건물주가 꿈일까? 부모의 잘못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한 도전 정신을 후츠파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후츠파란 뻔뻔하고 당돌하고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뜻한다. 당신 자녀와 딱 맞지 않는가? 집안에 뻔뻔하고 당돌하고 말 안 듣고 건방진 자녀가 한 명씩은 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저항하고 따진다면 이 아이가 사업가가 될 아이다. 이런 아이에게 도전과 창업을 격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했기에 유능하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가 꿈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식들의 이번 생일에는 기업가라고 적힌 근사한 명함을 선물해 주기 바란다. 자녀가 명함을 가지면 단박에 어른이 된다. 사회적 생산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저축과 투자 계좌를 만들어주고 듬뿍 격려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삶의 실체적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고 도전과 실패를 이어갈 수 있는 부모의 지지가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번번이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만약 이렇게 자식을 기업가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부모가 당신의 부모였더라면 당신도 지금 직장인이 아니라 그 회사 사장이 되지 않았을까? 어느 날 반드시 당신 자녀가 그동안 증권 계좌에 넣어둔 돈의 수백 배를 돌려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저희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래도 경영자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어떤 부부가 내게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자식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자식도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고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내 책을 읽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한탄이 있다. 그때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떼부자일 것이라며 아쉬워한다. 당시에는 주식이 2배나 올라서 횡재를 했다고 팔았지만 그 후에 더 올라가는 주식을 내가 판 가격보다 차마 비싸게 살 수 없어 포기하고 만 것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1월경 6만 원대에 접근한 적이 있다. 삼성전자 상장 직후인 1975년 6월 12일 수정주가 기준 56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63배 오른 것이다. 이데일리가 마켓 포인트에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엄마 아파트를 분양 대금을 치를 돈 2,40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 192억 9,730만 원으로 불었을 거란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배당액 재투자는 포함하지 않았으니 200억이 훌쩍 넘을 것이다. 현재 엄마 아파트 시세가 20여억 원이 넘어가니 1000%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계산해보면 아까운 일이다. 하지만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1975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아직도 팔지 않은 사람은 이건희 회장과 그 가족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주인의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투자 스타일로 보면 단기 투자가와 장기 투자가가 있지만 단기도 초단기 투자가 있고 장기에도 영원히 팔지 않는 투자가 스타일이 있다. 가치 투자자는 좀 다른 분류다. 가치를 기준으로 삼다 보면 단기 투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자마자 급격히 올라서 표준 가치를 넘어가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도를 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나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다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 갖고 있을 만한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훌륭한 투자라 생각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파란만장했으며 전설적인 장기 투자자인 일본의 고레카와 긴조도 몇 번의 파산을 맞이했고
피터 린치는 불명예 퇴사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영리하게 걸어 나왔다. 네, 감사합니다. 이들 모두 장기 투자자지만 힘든 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 장기 투자자이자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조차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식시장 붕괴로 큰 타격을 입었다. 6개의 종목이 무려 50% 이상 폭락했는데 버핏의 전통적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유난히 강한 폭격을 받았다. 11세부터 시작했다는 그의 80년 투자 인생의 막바지, 평생의 명성이 금해가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나는 거래에 능한 사람이 아니다. 거래에 능하지 못한 사람은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기 위해 흥정을 할 때도 적정 가격을 찾아낸 후 세일즈맨에게 최종 인수 가격을 단 한 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격이 마음에 들면 한 푼도 안 갖고 살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추가 흥정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부분 이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었고 한 시간 안에 차를 가져온 적도 있다. 부동산을 살 때도 거의 같은 방법을 유지한다. 흥정이 완료되었는데 또 다른 이유로 다른 가격을 요구하는 순간 나는 거래를 중지한다. 다시 흥정이 오가는 상황보다 매물을 버리는 쪽을 선택한다. 눈치가 오고 가고 협상을 주고받는 일을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이 거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거래 방법이다. 그래서 주식을 매번 사고 팔아야 하는 상황도 싫어한다. 한 번 사면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고른다. 심지어 평생 팔지 않아도 될 회사를 좋아한다. 이전에 서로 이웃으로 지내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논밭을 팔아 서울 변두리를 돌며 집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대신 아이들은 학교를 1년에 한 번씩 옮겨야 했다. 결국 그 돈을 모아 강남 아파트 입성을 마지막으로 투자 인생을 종료하고 보니 옆집에 살던 가족은 땅값이 올라 그 동네에 100억 원짜리 상가를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람쥐가 아무리 촐랑대도 궁뎅이 무거운 곰을 못 이기는 것이다. 사업이든 사람이든 품성 좋고 성실한 사람을 찾았으면 헤어지지 말고 한평생 잘 살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저희 사진 찍겠습니다. 오늘은 빼지 않고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잘 찍었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